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권 분리, 거기에 일단 찬성을 하고 계신 거죠?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가야 될 방향이에요. 예. 원래부터 그 목표를 우리가 추진해봤고 예. 법 제도적으로는 수사권은 기본적으로 경찰에게 예. 그래서 일차적 종결권은 경찰이 가지게 예. 되고 검찰은 보완적인 수사권을 가지게 되는 이런 형태가 세계적인 스탠다드가 되어 있는 거고 또 상당 부분 법제화가 이루어졌는데 완전히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예. 이제 절반 정도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텐데 지금 이제 민주당은 그 부분을 더 이제 완성해야겠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뭐 굉장히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도 그 때문에 검찰과 법무부 간에 좀 이제 다툼이 있었을 때 말하자면 좀 속도 조절, 말하자면 이루어진 개혁을 안착시켜가면서 이렇게 발전해 나가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한 적도 있는데 그러면 그때 말씀하셨던 뭐 안착하는 걸 봐가면서 큰 무리 없이 하라라는 생각이 그때 있으셨다면 지금 이제 임기 말이신데 민주당에서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좋다고 보시는 건가요? 뭐 이제 그 부분은 그 과거에 했던 이야기를 지금의 국면에 끌어서 적용하기는 어렵고. 저한테 그 답변을 요구하시면 그것은 저로서는 좀 난감해지는 일이고 4월에 하여간 통과시키겠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월 3일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마지막 국무회의가 열리는데요. 만일에 국회에서 민주당이 어떻게든 통과시켜서 5월 3일 국무회의에 올라오면 거기서 반대하실 이유는 그럼 당연히 없으시겠군요. 제가 뭐 이렇게 똑부러지게 답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질문인데요. 뭐 국회 논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또 절차들에서 크게 무리 없이 이렇게 될 것인지 여부도 지금 뭐 봐야 되고. 무리 없다라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냥 뭐 그런 정도로만 들어주시죠. 검찰 쪽의 얘기를 전해드리자면 그러니까 수사의 질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수사도 있지 않느냐. 그건 여태까지 검찰이 잘 해왔고 경찰한테 넘길 경우에 그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다. 혼란이 가중되고 이것이 지금까지 나온 검찰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검경은 서로 협력 관계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검찰을 개혁한다는 이 명제 앞에 서기 때문에 서로 이제 무슨 경찰 따로 검찰 따로의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수사 역량의 총량이 훼손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애초에 검찰의 어떤 수사권을 제한하고 기소권 쪽으로 무게중심을 두어 간다라는 것은 검찰의 수사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보시는 것 때문이었습니까? 검찰의 정치화가 일단 문제죠. 그게 가장 크게 이해가 그래서 검찰이 맞으면 듣고 기소하지 않으면 어떻게 처벌할 길이 없는. 그다음에 심지어는 검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국민 누구나 다 알 정도로 내평 감사기식의 그거를 해서 검찰 사건에 대한 기소율이 0.1% 남짓밖에 되지 않아요. 이런 것 때문에 검찰이 잘못할 경우에 검찰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다음에 검찰이 정치적으로 독립하면 할수록 맞아면 무소불위의 권력이 들기가 쉬운데 이것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방안, 이 부분을 고민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죠. 경찰은 그러면 정치화될 염려가 없느냐? 또 정권에 따라서는 경찰이든 검찰이든 똑같이 그런 의구심을 많이 받아왔다는 것도 사실이고요. 맞습니다. 그것은 뭐 어느 수사기관이나 다 있는 문제인데요. 다만 이제 경찰의 잘못에 대해서는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맞아면 검찰의 보안 수사에 의해서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을 수도 있고 또 경찰관이 뭔가 잘못했을 경우에 당연히 그 문책할 수도 있고 감시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검찰에 대해서는 그런 장치가 없고 유일하게 지금 마련된 것이 지금 공수처가 마련되어 있는데 아직도 이제 그 힘이 굉장히 미약하죠. 검찰이 늘 그렇게 무소불위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감시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때때로 무소불위 아니었습니까? 아니, 저는 그거는 뭐 예. 거의 그냥 대한민국에서는 상식이라고 보여지는데, 우리가 이제 검찰을 그 정치적으로 간섭하지 않고 이게 독립을 시켜주는 것으로 정치적 중립까지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 그 검찰이 정치 검찰에서 벗어나서 탈정치화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과거 역사에서 보온 거죠. 예. 아무튼 근데 그 걱정이 존재하는 것은 그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권력이 검찰에서 경찰로 넘어갔을 때 경찰은 그렇다면 과연 지금까지 검찰이 보여왔던 문제점을 안 보이겠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 문제가 일거에 해결되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당장 하지 않았으면 하는 쪽에서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통제 장치라든가 여러 가지 잠금 장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마련해 가면서 하는 것이 낫지 지금 갑자기 왜 이렇게 강력 드라이브를 하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뭐 그에 대해서 저는 뭐 의견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여쭤본다면 예, 뭐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그거는 지금 국회의 그 현안에 예. 그 개입해서 발언하는 것이니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 가장 지금 큰 쟁점거리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가야 될 과제인 것은 틀림없고요. 그러나 또 그로 인한 또 그 부작용이랄까 우리 국가 수사 역량이 훼손된다거나 예. 하는 일이 막아야 되는 것은 다 함께 이루어야 될 과제니까요. 뭐 이렇게 입법화 과정에서 국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예. 지혜를 모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가 그냥 달리 해석하자면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으나 지금 하지 않으면 사실은 언제 또 할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부작용의 시간은 줄이되 완수할 것은 완수하자라는 말씀이신가요? 하하하, 그렇게 뭐 해석하지 마시고요. 예. 어쨌든 지금 국회가 여야가 이렇게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 물러날 대통령이 예. 차기 정부의 어지랄까 성향까지 감안해서 뭐 답해야 되는 이런 부분은 피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통령을 잘 뽑아야 국민들이 편해지네. 다음 법무장관으로 지명된 한동훈 검사장이 검수완박은 필히 맞겠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답변하시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런 그 표현 자체도 굉장히 위험하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법무장관으로서 당연히 특히 또 검찰에 오랜 동안 몸을 담았던 분으로서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분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찬성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그 길로 가더라도 좀 더 이렇게 충분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거나 뭐 네.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겠으나 예, 예. 깊이 뭐 아까 어떻게 반드시 맞겠다, 예, 반드시 뭐 저지하겠다, 그런 뜻으로 얘기했습니다. 예, 반드시 저지하겠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것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예. 국민의 피해를 막겠다라는 그런 명분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저는 보도에서 봤습니다. 예, 뭐 그냥 뭐 그 편하게 국민을 덜먹이면 안 되죠. 예. 진짜 그 국민을 이야기하려면 정말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 대한민국의 정의를 뭐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독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사태 당시 크게 마음의 빚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사실 그게 좀 논란이 됐던 것도 알고 계실 테고요. 지금도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으십니까? 그 사람 그들의 가족들이 겪었던 그 고통이나 이런 부분들은 참 마음이 아프죠. 그분들이 이렇게 잘못한 게 있어서 잘못에 대한 이렇게 벌을 받는 것이 맞다 하더라도 예. 결국은 우리 정부에서 민정수석이 되고 법무장관으로 발탁되고 하는 바람에 그런 상황이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예. 그런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없을 수는 예. 없죠. 당시 민정수석이었는데 법무장관으로 직행한 것, 그것은 MB 정부 시절에도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걸 비판하셨는데
나는 그 부분은 당연히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MB 정부의 예. 그 가장 문제가 검찰을 놓고 보면 검찰과 권력의 유착한 아닙니까? 예. 검찰을 권력의 목적으로 운용한 거잖아요. 조국 민정수석은 검찰 개혁을 주도해왔던 분이죠. 예. 그래서 검찰 개혁을 정말로 이 검찰의 반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릅써야 되는 대단히 이제 어려운 과제인데 적어도 이제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그 이제 마무리하는 역할로서는 그 적임이었다. 적합하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민정수석에서 법무장관이라는 똑같은 루트만 놓고 똑같이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런 그거는 말씀이시죠. 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조국 법무장관 두 사람을 임명하시면서 환상의 투톱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지금 생각하시기에도 그 당시에 그 인사는 환상의 투톱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하여튼 이상한 모양새가 된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그 당시 윤석열 검사는 그리고 윤석열 서울지검장은 아주 결기 있는 강골 검사로서 희망이 높았죠.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고문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것이었고 예. 이 검찰 개혁이란 면에서도 조국 장관하고 맞으면 협력할 수 예.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당시 검찰이 그렇게 강력 드라이브로 조 전 장관 관련 수사를 이어갔을 때 그거는 왜 그랬다고 그럼 보십니까? 그거는 뭐 제가 뭐라고 그 단정하기 어렵죠. 그 당시에 흐름을 주도한 게 지금 대통령 당선 예. 차기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 제가 이제 그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죠. 어쨌든 검찰로서는 뭐 범죄의 단서가 있으면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러나 또 시점 같은 걸이나 수사 방식을 보면 너무나 이제 공교로운 부분들이 많아서 뭔가 또 그게 어떤 목적이나 의도가 포함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저는 뭐 아직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예. 윤 당시 총장에게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진심이셨을까요?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권력과 검찰하고 관계에는 좀 긴장 관계에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야 정권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긴장하게 되죠. 예. 그 성과가 보이지 않습니까? 한번 그냥 쉽게 한번 보십시오. 역대 그 정부 가운데 우리 정부처럼 이른바 대통령 주변에 친인척이나 특수관계자나 좀 청와대 그 인사나 정부의 고위 인사나 이런 사람들이 무슨 부정한 금품을 받고 정권을 농단한다든지 부당한 특혜나 특권을 뭐 막 준다든지 이런 일들이 전혀 없지 않았습니까? 예. 이 정부에서 지금 문제되고 있는 일들이 아직 재판 중입니다만 그게 그냥 직권을 남용했다 이런 정도 선이거든요. 예. 이 뭔 개소리야! 아무튼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하필이면 검찰 개혁을 주도한 법무장관이었나라는 생각을 하신 적도 있으십니까? 글쎄요, 그에 대해서 제가 아까 뭐 평가나 해석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다만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정도로. 아니 그냥 뭐 제가 대답했으니까 예. 대답대로 그냥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아니 제가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냥 대답대로 판단하실 뭐 것 같습니다. 시청자들이 알아서 잘 들으실 것이라고 봅니다. 예. 조금 화내신 부분은 편집해서 잘라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산업통상자원부에 이어서 산하기관까지 전부 일제히 압수수색이 들어왔더군요. 검찰에서 수사 시작한 지 3년 만에 본격적으로 움직인다. 이게 대선 결과와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왔습니다. 글쎄 모르죠. 우리의 과거에 그 형태가 그런 형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럴 거라는 의혹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또 수사기관으로서 또 수사의 단서가 있다면 수사를 또 해야 하는 것이기도 하니까 좀 수사 중인 상황이고 결과도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뭐라고 이렇게 뭐
말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후보가 패배한 가장 큰 요인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말하자면 이제 우리 정부에 대한 평가도 작용했겠죠. 예, 정권 교체론이 가장 컸으니까요. 예. 근데 그 점에 대해서 인정하지만 그 억울한 점을 약간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한 번도 링 위에 올라가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민주당인데 그 우리 당 후보라고 제가 뭐 억원을 할 수도 없었고 예, 입도 문껏 할 수 없었죠. 그런데 뭐 마치 이제 그 선거 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 그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대통령께서 선거전에서 링 위에 오를 수 없는 것은 그건 뭐 룰이니까요, 그죠? 별로나 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법으로 금지돼 있으니까 그거는 못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께서 직접 어떤 이견을 무릅쓰고 임명하신 걸로 알고 있고 상대당으로 가서 정권 교체를 내세웠고 정권 교체가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어떤 생각을 지배하는 것 어떤 것이었을까요?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그 다른 당 후보가 돼서 대통령 당선된 것은 그런 참 아이러니한 일이 됐죠. 예, 그 부분의 발탁이 문제였나? 그분을 우리 편으로 이렇게 뭐 어쨌든 잘 했어야 뭐 됐었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 심상정 후보가 뭐 대선 당시 얘기입니다만은 이 정부의 검찰총장 출신을 유력한 야당 후보로 만든 것도 모두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자초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 듣기에는 아픈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무슨 다른 출신이면 괜찮은 건가요? 작년 신년 기자회견 때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인데 상대당에 가서 정권 교체에 성공을 했으니 민주당 정권이 자초한 것 아니냐 이런 뜻으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슨 통합의 정치를 하고 인사도 통합적인 인사를 하라고 하면서 우리 정부에 몸담았던 사람은 전부 상대당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것도 아닐 테고. 그거는 뭐 검찰총장이든 사실 두 사람이 같습니다. 누구든 감사원장까지. 그럴 수 있는 것이고요.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 윤석열 당선인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좀 논란이 돼서 그러니까 이른바 적폐수사 발언 딱히 찍어서 뭐 적폐수사 발언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시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그냥 이것도 나온 얘기긴 합니다만은 경로하셨다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저는 뭐 경로 잘 안 하고요. 근데 물론 아까 말씀하실 때 대통령의 링에 못 오르는 것은 선거 전에 어떤 불리한 점이다라고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선거 시기에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경로했다고. 그래서 뭐 가급적 웬만하면 언급하지 않으려고 했죠. 내가 어떻게 법을 해석하든 현실은 뭐 조금만 하면 또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라는 식으로 또 이제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공격에 말리지 않기 위해서도 최대한 이제 언급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 발언은 조금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시기에 그에 대해서는 한마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 이후에는 사실 정확한 사과가 나온 건 아닌데 더 문제 삼지 않으신 걸 보면 이거는 한 번만 발언하고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러기도 하고 또 본인도 또 그런 뜻이 아니라고 사실은 이제 그 기자 질문에 답한 과정에서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본인도 또 그렇게 또 해명하기도 했고. 아무튼 그래서 그런지 지금 문 대통령님 지지자들 또 여당에서 문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보호해야 된다. 이건 임기 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럼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선거용이죠, 뭐. 여당의 지난 대선 때 선거용이다. 선거 때 뭐 이렇게 아니 선거 이후에도 나왔습니다. 그거는 이제 맞으면 이어지는 이야기일 것이고요. 원내대표 뽑을 때인가요? 그때도 얘기가 나오던데요. 그것도 뭐 선거용이겠죠. 뭐. 별로 신경 안 쓰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뭐 누가 와서 지켜줍니까? 이번 선거 과정에서 대통령이나 아니면 문재인 정부 향한 비판 뭐 많이 나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일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셨습니까? 그냥 통째로 반대한 거죠. 통째로 부정한 거죠. 그냥 뭐 오로지 어떤 무슨 대안이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통째로 그 부정하고 반대한 것인데 예, 그것이 사실은 우리 정부의 성과라기보다는 예, 우리 국민들의 성과인 거거든요. 우리가 방역에서 아주 훌륭했다면 우리 국민들이 이룬 성과. 우리가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가장 빠른 회복을 이루면서 말하자면 이제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되고 누구나 이제 인정하는 나라, 뭐 지난 70년간 가장 성공한 나라였다고 평가받는 나라. 아예 뭐 선진국이라고 유엔 기구에서 공인한 유일한 나라. 이렇게 이제 당당한 나라가 된 것은 국민들이 이룬 성과거든요. 이것을 이제 통째로 이렇게 부정하는 것은 사실은 그 선거판이라서 가능한 이야기지. 예, 그것도 선고용이다. 예, 국민들의 성과를 부정하는 그런 것이죠. 그냥 선거용으로 끝나기를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를 규정하는 야당 프레임 중에 대표적인 것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내로남불 뭐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 논란이 된 이슈 중에 특히 좀 아프셨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두 가지를 다 말할 수 있는데 예. 하나는 뭐 우리 스스로 보다 도덕성을 내세웠기 때문에 예, 우리 스스로 더 높은 도덕적인 기준을 유지했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공격받는 부분이 당연히 아쉬웠고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중잣대, 네? 부동산의 보유라든지 투기라든지 뭐 모든 면에서 보면 늘 저쪽이 항상 더 문제인데 저쪽의 문제는 보다 가볍게 넘어가고 이쪽에 보다 적은 문제들이 훨씬 더 부각되는 그런 이중잣대도 예. 한편으로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우리가 보다 높은 어떤 그 도덕성이나 개혁을 말한다면 스스로 솔선수범을 보였어야 됐다고 생각하죠. 예. 사실은 그 문제는 이제 이른바 인사원칙 5가지 기준을 제시한 바 있지 않습니까? 여기 다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위장전입, 뭐 논문 표절, 세금 탈루 등등인데 그 기준에 깐깐한 검증을 하겠다. 근데 사실은 인사 때마다 이게 논란하고 비판이 이어졌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통의 없이 그냥 임명을 하셔야 됐을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지난 정부보다 더 많았다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요. 우선은 그 법률상 그 국회 동의가 필요한 자리가 있고 예. 국회 동의가 없어도 되는 그건 뭐 다 예, 알고 있습니다. 뭐 예. 충분히만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까요. 예. 국회 동의 없이 뭐 임명한 사례가 많다. 뭐 이게 특별히 뭐 문제로 생각하지는 않고 우선 이제 그것도 이렇게 검증의 전체적인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예. 청와대에 의해서 검증을 먼저 하지만 청와대의 검증이 완전 무결할 수 없죠. 예. 왜냐하면 뭐 청와대 인원이 얼마 안 됩니다. 저 인사 검증하는 팀이 뭐 무슨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냥 경찰, 검찰, 뭐 국세청 등 국가기관이 보유한 자료 송부받고 예. 뭐 구글링하고 거기다가 이제 검증 질문서를 이제 주어서 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보고 이것이 이제 청와대 검증팀이 할 수 있는 전부거든요. 이제 이것이 이제 1차 검증이라면 그 뒤에 언론이 그 다음 단계의 검증을 하게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국회가 청문회를 통해서 마지막 검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전체를 검증의 과정으로 보면 좋겠고요. 예를 들면 이제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새롭게 불거진 문제가 있다 해서 예. 그것이 뭐 청와대 검증의 실패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그렇긴 생각을 하고요. 한데. 그 다음에 이제 예.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 그분들은 과거에 그냥 우리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살아오면서 정치를 이룬 분들이거든요. 예. 지금의 그 눈높이하고는 다른 시대를 살아왔던 분들이에요. 우리 이제 인사청문회는 요 도덕성 검증 쪽에만 너무 이제 매몰돼 가지고 그것이 또 정치화되니까 이른바 이제 망신주기 이렇게 청문회가 되는 거죠. 도덕성 검증은 좀 너무 과하게 아니면 하지 말고 혹은 비공개로 하자라는 정도의 얘기는 그동안 계속 인사청문회가 생긴 다음부터 계속 있어왔던 얘기여서요. 아니, 저는 뭐 어쨌든 이제 그 물러난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 예. 제가 뭐 청문회를 거칠 인사를 할 예, 예. 그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은 오로지 저를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 그건 맞아면 뭐, 이제 미래를 위한 이야기라는 예. 것이죠. 다만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인사 원칙 5가지를 내세우셨을 때는 우리는 그러지 않겠다라는 하나의 선언일 수도 있고 실천 기준일 수 있었는데 나름대로 검증을 하지만 언론이나 국회에서 또 검증해서 딴 사안이 드러나면 그거야 어쩌겠느냐. 우리는 이 적은 인원으로 아무튼 검증을 했다. 그러니까 그건 양해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 않나요? 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예. 그거는 뭐 당연히 안 될 이야기인데 적어도 그 청와대에서 그 기준에 위배된 뭐 인사를 예. 추천한 적은 없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팔. 예, 그런데 그것이 언론이나 아니면 국회에서 다른 문제가 드러났을 때 그래도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내세웠던 그 기치를 보자면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이 나는 뭐 약간 우리 정치나 또는 언론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처음에 그 기준부는 큰 방향의 기준을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주운전 뭐 안 된다 그러면 구체적 기준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무슨 저 수십 년 전에 한번 한 것만 갖고도 안 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예, 예. 뭐 위장전임도 무슨 수십 년 전에 한번 한 거 가지고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각 원칙마다 구체적 기준을 다 세웠습니다. 그거 다 발표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음주운전라면 뭐 언제 이후 뭐 등 여러 가지 이 기준에 위배된 적이 없다는 거죠. 예. 다만 이제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 기준 외에 국민들이 보기에 또는 뭐 언론이나 국회에서 보기에 이거는 뭐 그 기준 밖이어도 문제가 있지 않냐라든지 그런 부분이 청와대 검증 때 없던 사유가 새로 발견될 수도 있고 설령 이제 청와대가 알았다 해도 판단이 다를 수는 있던 거죠. 그 청와대는 그 정도면 양해가 되겠지 하는 부분을 언론이나 이제 국회에서는 용납하지 못하는 예.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이런 그 비판이나 아쉬움 같은 것들은 초기부터 어떤 그 적폐 청산을 모토로 내세우고 거기에 의해서 국정운영을 해나갔던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이자 아쉬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내로남불이라는 프레임 공격에서 훨씬 자유로워지려면 더욱더 엄격했어야만 되지 않았던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건 뭐 당연한 일이고 예. 설령 뭐 적폐청산을 내세우지 않았다 해도 예. 어떤 정부라도 지켜나가야 될 원칙이라고 보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적폐청산은 우리가 내세운 게 아니라 그때 촛불광장을 지배하던 그 구호였죠. 예. 자연히 우리 정부의 목표가 된 것이고요. 재임 중의 성과와 관련해서는 이건 좀 과소평가된 것이 아니냐, 혹은 아예 평가를 못 받은 게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있습니까? 우선은 그 과소평가 차원이 아니라 아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왜곡된 프레임이 예. 이제 작동했던 것이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부분이에요. 제가 제왕적 대통령이었을까요? 오히려 권한이 있는데 왜 행사 안 하지? 그런데 무슨 제왕입니까? 이 대통령의 권한이 우리 헌법이나 법률에 딱 정해져 있어요. 중요한 권한들이긴 하지만
마구 휘두를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딱 법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어차피 대통령 중심제고 대통령 중심제다 보니까 행할 수 있는 권한을 놓고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이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문 대통령 개인에 대한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전혀 뭐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니죠. 예. 아주 민주적인 대통령제죠. 그런데 과거의 권위주의 시대에 또는 그 권위주의의 그 유산 속에서 그런 이제 헌법이나 법률이 정한 권한을 넘어서서 초법적인 권력을 행사한 거죠. 예. 그것이 제왕적 대통령이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그 새 정부의 집무실 이전 계획이 별로 마땅치 않게 생각이 됩니다. 이 집무실을 옮기는 게 국가 이제 100년 대계인데 그 어디가 적진지 이런 거 이렇게 두루 좀 여론 수렴도 해보지 않고 게다가 지금 우리 이제 그 안보 위기가 가장 고조되는 이 이제 정권 교체기에 그냥 3월 말까지 국방부 나가라 방 빼라. 우리는 거기서부터 5월 10일부터 해서 업무를 시작하겠다. 이런 식의 그 일 추진이 저는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어디 이전이 필요하다면 어디가 적지일지라는 것을 충분히 논의하고 예. 그런 식의 계획이 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루라도 청와대에 있지 못하겠다. 이런 그 유의 그 결정과 일처리 추진 방식은 뭐 참 그 이렇게 수긍하기가 예. 어렵죠. 집무실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께서도 공약으로 내세운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그 공약은 지켜지지 못했는데 국방부를 내보낸 용산에 가는 것이 아니라 만일에 광화문으로 옮긴다고 했더라도 옳지 않았다고 생각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그래도 국방부나 합참을 이전시키는 것보다 그 안보에 대한 염려나 이런 부분은 조금 적겠죠. 예. 근데 군 출신 중에서도 뭐 안보에 그렇게 크게 영향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원래 안보나 경호라는 것은 만에 하나의 경우. 예. 그래서 안보가 있고 경호가 있는 것이죠. 예. 그 공약이 원래 이 박근혜 정부의 맞은 구중궁궐 청와대 예. 비서실장조차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했다. 이런 이제 이미지 때문에 예. 거기에서 벗어나서 국민들 속에 들어가겠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적어도 요 기간 동안은 대단히 활발하게 현장을 다녔고 예. 퇴근하는 젊은이들하고 뭐 식사를 하거나 호프를 하거나 굉장히 많은 국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들이 있었기 때문에 구중궁궐 청와대 이런 이미지가 싹 없어졌어요. 구중궁궐 그것은 과거에 자기들이 했던 시대의 행태를 예. 그대로 그냥 프레임으로 덮으신 것이죠. 당선인 측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공간의 의식을 지배한다. 여기에 한 발 들여놓는 순간 나가기 어렵다라는 얘기도 했는데 직접 5년 동안 계셔본 경험으로서는 어떠십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한 거잖아요. 저 코로나 이전을 생각해 보시라고. 예. 지금 제가 코로나 이후에 2년 이상을 그 마음껏 소통하지 못했지만 예. 그거를 감안해서 전체 기간을 놓고 보더라도 과거 어느 역대 정부보다 제가 국민들을 많이 만났고 현장 방문을 많이 했고 마지막에 코로나 때문에 나라 전체가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그 상황을 놓고 소통이 부족했다든지 예. 무슨 구중궁궐 청와대가 재현됐다든지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곤란한 거죠. 금년에 신년 기자회견은 왜 안 하셔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게 하셨는지요? 금년에 기자회견 왜 안 했죠? 왜 안 했나요? 누가 없나? 그 자세한 내용은 아니요, 제 말, 생각에는 제가 우리 요거 요번이 하나만. 우리 정책본부장하고 토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순방 갔다 와서 오미크론 확산 때문에 좀 미루자고 했어요. 아, 그렇죠. 그러고 또 뭐 미루자고 하셨지만 결국 안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었는데 예. 그럴 때마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한다거나 뭐 이 상황들이 생겨가지고 미디어와 만나는 것은
그렇게 코로나에 큰 제약을 안 받으실 수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그 코로나를 잠시의 일로 생각했으니까요. 예. 예를 들면 무슨 뭐 메르스처럼 뭐 이렇게 한두 달 하면 그러면 이제 또 되겠지 예. 한 게 또 이어지고 그러니까 그것은 결코 뭐 그런 의지가 부족했다 한 것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기자회견 횟수하고 비슷하거나 조금 많으신 그런 상황인데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불통이었다는 전임 정부들하고 왜 비교를 하느냐.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150회를 한 것과 비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소통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기대가 꺾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죠. 예, 하여튼 뭐 소통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소평가된 부분을 이제 좀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소득주도 성장, 그 뭐 또 최저임금 인상, 예. 노동시간 단축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쳤고 일자리도 줄였고 예. 뭐 이런 식의 이제 평가가 전혀 잘못됐다는 겁니다. 예. 제가 이제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예, 그러셨습니다. 예, 5년을 보면 고용은 크게 늘었고 그래서 평가는 뭐 국민과 역사의 몫이지만 우리가 이제 얼마나 이제 성과가 있었냐라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들은 있다고 생각해요. 예. 예를 들면 노인 빈곤율, 아동 빈곤율 또는 예. 뭐 소득에 대한 뭐 5분위 비율이나 진위 계수라든지 상대적 빈곤율이라든지 또는 뭐 노동 쪽에서 여러 가지 또 임금의 5분위 비율이라든지 이 노동 분배율이라든지 예. 이런 이제 공정, 정의, 평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들은 예. 적어도 그 객관적으로 아주 좋아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대 지표들도 물론 존재하기도 합니다. 아니요, 이 질문 부분은 약간 조금 이렇게 잘못 알려진 부분 같아서 예, 처음에 최저임금을 첫 해에 예. 많이 올렸을 때 한때 일자리가 줄고 또 분배 지표가 악화됐다는 것 초기의 자료 예. 통계 그게 이제 아주 이제 각인이 좀 되고 게다가 또 최저임금 때문에 어려워졌을 것이다. 예. 또는 코로나 때문에 또 불평등이 더 심해졌을 것이다. 이런 이제 고정관념 때문에 예. 불평등이 심화되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 실제로 5년을 총괄하는 분배 지표들을 보면 예. 우리 정부 출범 전보다 훨씬 개선가 있습니다. 10,000원대 최저임금 인상 이것은 결국 이제 중간에 접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코로나 때문에 불가능해졌죠. 예. 근데 그 전에 코로나 이전에라도 예, 그거는 이제 잠시 이제 숨고르기를 한 기간이었고 다시 확대할 수 있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그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최저임금 상승 때문에 예를 들면 자영업자들이 더 어려워졌다라든가 하는 언론들의 지적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우선은 최저임금 1만 원은 그 지난 대선 때 모든 후보, 모든 정당들의 공통된 그런 공약이었고요. 그 후보들의 공통 공약이었다는 것, 또 적극적으로 주장한 제가 또 대통령이 당선됐다는 것, 예. 이런 것이 이제 감안됐을 테죠. 그러니까 뭐 제 책임이 다분하다고 말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이제 결정되고 난 이후에 정부로서는 당연히 받게 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예. 우선은 과거 평균보다 더 인상된 부분은 전부 전액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 이라는 명목으로 다 이제 보전을 해줬고요. 예. 뭐 카드 수수료를 인하해 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돕고자 노력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초반 일정 기간 동안 실제로 일자리가 좀 줄어들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영업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애초에 시행하실 때 그런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는 것 그거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었던가요? 아니 이제 그러니까 그렇긴 하지만 예. 조금 이제 긴 시기로 보면
그 해를 포함해서 2021년까지 예. 5년 내내 분배가 개선되었다. 크게는 긍정적인 작용을 한 겁니다. 우리 정부 임기 동안 일자리가 127만 개가 늘어났어요. 그러나 이제 그때 어쨌든 고통받았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는 늘 이제 미안한 마음이죠. 다만 이제 불평등이 확대된 부분이 있다면 소득의 분배는 이렇게 좀 좁혀졌어도 자산의 격차가 더 심화된 우리 이제 특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자산의 격차가 확대된 부분은 세계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평등을 지향하는 우리로서는 안타까운 우리가 제대로 이렇게 극복하지 못했던 부분이라고 아마 생각합니다. 그 자산 문제는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총자산 기준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좀 늘어왔던 부분들. 상대적으로 이제 그 하위에 계신 분들은 더 어려워졌던 것이 바로 이제 국가기관인 통계청에서 내놓은 자료이기도 맞습니다. 하니까요. 그건 뭐 체감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맞으면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부위라든지 고액 자산가들의 자산은 더 빠르게 늘어나고 하위 계층일수록 늘어나는 속도가 더디고 한국 상위 1%의 자산 점유율이 계속 몇 년 동안 늘어왔던 것들. 물론 거기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문제도 있지만 또 다른 여러 가지 요인도 겹쳤을 수가 있을 테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하나는 이제 소득의 양극화를 줄여나가는 부분, 그다음에 또 자산의 양극화를 줄여나가는 부분인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소득의 양극화나 소득의 그 불평등 정도는 많이 완화됐다는 것이고요. 반면에 이제 자산의 불평등이 더 이제 확대되는 부분은 그것을 막지 못했다. Not to talk about the gap, they'd rather the gap was that. Down here. That. Not that. So long as the gap is smaller, so long as the gap is Smaller, they'd rather have the poor poorer. 문제는 자산의 격차가 벌어지는 바람에 그 자산의 격차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또 부동산 폭등이 있었고요. 그런 것 때문에 상당 부분 좀 가려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가요? 맞습니다. 그러나 또 이제 그것을 분석하거나 평가하는 분들도 또 함께 봐줘야 되는 것은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하고 비슷한 수준의 나라들 가운데서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 상승 폭이 가장 작은 편에 속해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면피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그 시각까지 포함해서 봐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공통적으로 왜 늘어났냐? 그것은 이제 코로나 시기에 많은 이제 재정들이 풀리면서 당연히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분들을 돕기 위해서죠. 그러면서 유동성이 아주 이제 풍부해지고 그리고 저금리의 대출을 빌려서 부동산을 사게 되는 이른바 영끌 같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부동산의 가수요를 이제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당시 구조적 원인들을 함께 봐줘야만 온당한 평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부동산 폭등 문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오히려 폭이 적었다고는 말씀하시지만 현실에서 보면 그 폭등세가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컸고 원인을 따져보면 또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부동산 문제는 제가 5년 내내 가장 무거운 짐이었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또 그 바람에 더 어려움을 겪게 된 분들, 그리고 또 그 늘어난 그 자산 격차, 그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뭐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은 작년 말에 말씀하실 때 좀 더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쪽으로 갔었으면 했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후회하신 듯한 그런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결국 세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공급 위주의 부동산 정책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셨습니까? 이 공급이 어쨌든 결과적으로 부족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다 공급을 더
늘리는 정책을 보다 더 일찍 강력하게 했으면 예. 좋았겠다라는 후회는 뭐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정부가 공급 중심이 아니라 세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가져가려고 했다라는 물론 것은 공급도 늘어나긴 했죠. 그것은 이제 잘못된 그런 거죠. 근데 역대 어느 정보다 공급이 많았는데도 왜 결과적으로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게 됐냐? 1인 가구 비율이 크게 늘어났어요. 거의 지금 3분의 1을 넘어서 40%에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로 인한 수요를 충분히 정부가 예측하고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하고 유동성이 아주 풍부해지고 또 저금리 기조 속에서 쉽게 빌려서 부동산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때문에 늘어나는 주택 수요 이런 부분을 제대로 이제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 자금의 유동성 문제는 아까 뭐 코로나가 어떤 그 원인이 된 것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시기는 하셨지만 아시는 것처럼 자금의 유동성은 그 이전부터 많이 있었고 그것이 부동산 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워낙 또 지대했었기 때문에 단지 코로나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그 말씀은 맞지만 일종의 이제 임계점 같은 것이 있는데 안 그래도 풍부하던 그 유동성에 이 코로나 때문에 각국이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고 그다음에 또 사상 최대의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까운 정도의 저금리를 유지를 했기 때문에 역대 어느 때보다 유동성이 풍부해진 것은 사실이고요. 남북미 관계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운전자로는 좀 허구적이다라고 비판하는 학자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뭐 트럼프의 뭐 북한 외교도 뭐 다 실패고 뭐 다 그런 것인데 그 총체적인 과정이 얻은 것은 2017년 우리 정부 출범 초기에 그 핵실험 ICBM 발사 이런 것이 막 거듭되면서 한반도에 조성되었던 전쟁 위기 그것을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전쟁 위기를 해소하고 말하자면 대화와 외교의 국면으로 전환시켰다는 거예요. 그 점에서 저도 또 트럼프 대통령도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다시 이것이 뭐 원위치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뭐 5년간의 평화는 뭐 어디 날아갔습니까? 트럼프 전 미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좋게 생각합니다. 아, 그러십니까? 미국 내의 뭐 지도자 또는 뭐 세계적인 지도자로서의 평가는 박합니다. 아니 제가 뭐 하고 싶지 않고요. 그건 뭐 제가 평가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다만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저는 아주 좋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게 그 미국 내에서 그 북한과의 그 협상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무릅쓰고 또 아까 말한 실무적인 어떤 합의 과정 같은 거 없이 톱다운 방식으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서 설득을 해보겠다라고 생각한 것만 해도 상당히 대담한 발상이었고 주장의 차이를 당연하게 여겨주는 그리고 그 문제를 다른 문제하고 섞지 않았어요. 그래서 방위 문제에 해당이 안 된다고 그걸 뭐 무역 뭐 보복을 한다든가 뭐 다른 문제의 교섭을 어렵게 한다거나 이런 거 전혀 없이 사안별로 분명하게 구분하는 나는 그런 점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사실 아베하고는 뭐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었습니다. 어떤 평가를 내리십니까? 아베 총리 개인과 뭐 그렇게 뭐 무슨 물론 그런 건 아니겠죠. 그렇죠. 뭐 이렇게 뭐 개인적으로는 뭐 만날 때마다 그냥 예의 바른 그렇게 많이 만나지도 않으셨잖아요.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가요? 예의 바른 그냥 일본 사람이었고요. 그분의 무슨 리더십에 대해서는 뭐 평가하고 싶지 않고요. 뭐 남북 연락 사무소가 폭파된다든가 하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간 것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라는 사실은 뭐
다 아실 테니까요. 근데 아니 근데 그거는 뭐 비판의 문제가 아니죠. 왜 예. 비판합니까? 사실은 뭐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요. 당선인의 입장에서도 지난번에 선거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동안 남북 관계 이렇게 보여준 것이 사실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이 끝까지 성사되지 못한 것에 대한 예.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는 것이지 예. 그 과정이 비판받을 일은 아니죠. 노무현 정부,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예. 두 정부 동안 한 건도 북한과 군사적 충돌이 없었습니다. 예. 일단 한일 관계에서 우리 정부가 달라진 것은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본하고 우리 사이에도 국제적인 분업 관계가 예. 있어서 우리는 뭐 완성품 쪽으로 간다면 일본은 소부장 쪽으로 가고 이렇게 서로 분업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분업 관계를 깬 것이 일본이죠. 그 점을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되고요. 예. 중국과의 관계도 사실은 많이 도마에 오르곤 합니다. 친중이냐? 이런 지적도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앞에 뭐 답을 다 말씀하시 놓고 그거를 친중이라고 예. 그 결론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 그 답변 안 하실 생각이신가요? 아니요, 딱 예. 말씀하신 그대로죠. 예. 미국은 너무 중요하고 우리 유일한 동맹이고요. 그러나 또 중국은 또 국경도 이웃하고 있고 우리 예. 최대 교역국이죠. 중국하고도 조화롭게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 이상의 다른 답이 없지 않나요? 예. 지금 임기 말에도 40%대 지지율을 보이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른바 이제 늘 문재인 정부 내내 얘기가 되었던 팬덤 정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건강한 비판을 막는다면 그것이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이유 중에도 너무 지나친 팬덤이 경계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말하면 뭐 이제 흔히 중도층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그런 분들을 멀리하게 된 결과를 빚게 된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글쎄, 그거는 뭐 제가 선수가 아니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린 바가 있고, 예, 말씀하신 그대로 뭐 지지층들이 다양할 수 있죠. 예, 아주 열성적인 지지자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진정한 지지는 말하자면 이제 확장되게 하는 그런 지지여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되겠죠. 오히려 좁히고 뭔가 배타적이 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거리를 두게 만드는 그런 지지는 지지하는 사람을 위하는 지지가 아닌 거죠. 지난 5년이라면 5년 그 기간 동안에 합리적 비판자들이 제대로 비판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에 있어서 아니면 어떤 정치적 판단에 있어서 잘못된 길을 택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수정 내지는 교정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었다. 무결점의 정부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실 테니까. 나는 예. 그렇게 이야기하면 문제의 본질을 굉장히 이상하게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정치의 문제는 말하자면 이제 편가르는 그런 정치가 문제죠. 편가르기 위해서는 혐오나 차별도 무릅쓰는 그런 정치가 문제죠. 그런 이제 편가르기 정치를 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뭐 당연히 인정해야 되겠지만 일부 그 소수의 지지자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그것은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편가르기하고 문제의 방향을 저는 좀 잘못 편가르기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일반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정치 행위에 있어서 비판할 것이 있어도 굉장히 강력한 팬덤에 의해서 공격을 많이 받아서 할 말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사람들이 많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진정한 지지자라면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들의 지지를 확장시켜주는 지지여야 되는 거죠. 이 지지를 오히려 좁히고 가로막는 확장을 가로막는 지지라면 이것은 진정한 지지가 아닌 거죠. 만약에 우리 지지자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한다면 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말이 처음부터 끝까지 틀렸어 이 새끼야. 한 글자도 안 맞아 이 개새끼야.